기계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엔지니어가 인간의 움직임을 탐구하는 예술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의 인터뷰의 곰돌 아버지님의 본업은 엔지니어인데요. 취미가 현대무용을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대무용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분석하고 구조화하고 예술 속에서 합리적인 아름다움을 찾는 사람인데요. 공대에서 배운 문제 해결의 방식을 무용 감상에 적용하며 공연 하나하나를 하나의 열린 질문처럼 탐구한다고 합니다. 예술을 사랑하는 엔지니어의 시선으로 정답 없는 세계를 탐구해가는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취미로 나오셨는지와 함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용 공연을 보고 리뷰를 쓰며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곰돌 아버지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곰돌 아버지님. 저희 사실 무용계에서는 이미 이름을 꽤나 날리고 계신 유명한 분이신데 일단 처음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현대무용이란 장르가 좀 메이저하진 않잖아요? 아시다시피? 그쵸, 알죠. 그래서 일단 원래 보통 약간 공연 예술을 좋아하시는 편이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처음에는 네. 음악 공연을 먼저 찾아보다가 그 당시에 이제 홍대에서 인디 씬이 좀 약간 부흥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 팀 한 팀 알아가던 중에 원래부터 제가 좋아하던 팀의 보컬이 뮤지컬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걸 찾아보게 되면서 이제 연극과 뮤지컬을 보고 그렇게 이제 소위 연뮤덕이라는 그 상황의 길로 가다가 코로나를 계기로 이제 그럼 내가 공연을 왜 봐야 되지? 이렇게까지 어렵게 구해가면서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무용 공연을 보게 되었고 그러다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연뮤덕으로 시작을 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주로 이제 지금 무용 공연이 주가 됐고 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 무용 공연을 거의 매주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날짜에도 하나 보러 가야 되는 일정으로 잡아놨습니다. 거의 진짜 하는 모든 무용 공연 다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들 생각하는데 사실 저도 이제 몸이 하나고 일정이 겹치는 공연들이 꽤 많기 때문에 맞아요.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세상은 진짜 넓고 공연은 너무 많죠. 그쵸. 근데 약간 사실 현대무용을 저도 취미로 저는 주로 했던 거고 사실 그렇게 열성 관객은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공연을 막 많이 보는 사람은 아닌데 저조차도 현대무용 공연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대무용 공연을 계속 찾게 되는 매력이 뭔 것 같으세요? 곰돌 아버님 생각하시기에는? 저는 사실 원래도 이제 뭐 전시를 보거나 영화 보는 거 좋아해서 뭐 틈틈이 그렇게 전시도 보고 영화도 보는 편이긴 한데 영화랑 전시랑 다르게 무용은 정해진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북에서 이제 제작진이나 안무가들의 생각이 이렇다라고만 표기가 돼 있지 이 자체에 대해서 어떤 게 정답입니다 이런 게 없으니까 제가 생각하고서 제가 이렇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답이 되겠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이제 제가 그냥 내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정리만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많이 보니까 좀 더 전문적으로 보고 싶고 좀 알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답이 없는 게 매력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또 똑같은 그 지점에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거든요. 사실 답이 없고 뭐 이렇다 할 이야기도 없고 캐릭터도 없는 경우가 많고 서사가 없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도대체 내가 어떻게 봐야 되지 해서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곰돌 아버지님한테는 되게 매력으로 다가왔다는 거네요. 네. 원래 약간 그런 성향이세요? 약간 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좀 곱씹고 이런 거 좋아하세요? 평소에 네, 그런 거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이런 데다가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것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뭔가 네. 해석을 달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는군요. 그래서 그런 추상성을 좋아하면 좀 현대무용에 끌릴 수 있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럼 혹시 곰돌 아버지님이 느끼는 현대무용의 장르적 어떤 특성이나 강점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첫 번째는 이제 동시대적인 뭐 이슈라든지 뭐 이게 예술적인 시선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러한 하나의 뭐 이야기를 만들었다? 그런 걸 보고서 이제 안무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서 나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렇게 비교 분석해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기획 의도와 다른 해석을 해도 그거를 비교 분석하는 재미가 있다. 네. 그리고 뭐 움직임 자체를 보고서 이제 뭐 예를 들어 30분이면 30분, 1시간, 아니면 1시간. 그걸 이제 추적을 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추적을 한다? 네. 어떤 느낌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무대에서 무용수들이 등장해서 동작을 이어갈 거잖아요. 움직임이나. 네. 그걸 이제 자연스럽게 저는 따라가면서 보면서 여기서는 이런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고 이게 이제 계속 연계돼서 이러한 큰 이야기로 완성이 되겠구나. 네. 자기만의 뭔가 서사를 좀 만들어가면서 보는 느낌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혹시 어떤 그러니까 무용 공연을 볼 때 어떤 순간에 가장 큰 희열을 느끼는 것 같으세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자료를 찾아보고 그러고서 공연을 보는 스타일이라 이 주제를 가지고서 얼마나 깊게 다뤘고 또 이 공연을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나게끔 했는가 그런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고서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뭔가 그 안무가의 기획 의도를 내가 읽었다라는 걸 느꼈을 때의 희열일까요?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안무가가 선택한 그 주제가 일반적인 무용작품에서 사용하지 않는 좀 도전적인 실패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작품이라면 좀 더 주의 깊게 보는 편인데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예시를 누구를 들어야 되나 생각해 보니까는 이혜니 안무가를 예시로 들면 되겠더라고요. 이혜니 안무가 이분이 이제 발레 장르로 이번에 크리틱스 초이스 댄스 페스티벌에 네 참전했던 분인데 이게 크리틱스 초이스 댄스 페스티벌에서 발레 장르로 이제 초청을 받은 건 5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은 현대무용이 많은 거죠. 현대무용 아니면 한국무용 두 장르가 많은데 이게 발레라는 장르가 아무래도 사유가 아니라 모방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한국무용이나 현대무용 대비 좀 불리한 면이 많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한 번 더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유가 아닌 모방에서 시작됐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이제 한국무용이나 현대무용은 네. 뭐 어떤 주제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서 내가 생각한 걸 움직임으로 변환해서 표현하는 과정을 주로 보여주는데 발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어진 레퍼토리를 가지고서 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동작을 따라해서 이걸 발전시켜서 하나의 동작으로 완성하는 그런 과정의 차이점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작품을 가지고서 이제 경연을 하게 되면은 좀 네. 조금 잘못하면 유치해 보이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장르적으로도 일단 약간의 불리함을 지우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당시에 환경과 인류세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좀 실패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과감하게 도전했었던 게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롭게 보였었습니다. 뭔가 약간 도전적이고 소위 말하는 전위적인 작품 좋아하시나 봐요. 저는 차라리 실패를 각오하고서 과감하게 해보는 그런 게 오히려 안무가나 관객한테 좀 더 오래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 안정적으로 그냥 아는 거 하는 것보다 새로운 어떤 메시지를 던진 작품을 좋아하시는군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사실 현대 무용이 그런 장르긴 하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보통 만들어진 작품들이긴 하죠. 현대 무용에 사실 그
우리가 아까 잠깐 곰돌아버님도 얘기하셨는데 동시대성이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현대무용이니까 당연히 동시대 문제를 좀 다루겠죠. 근데 약간 좀 애매모호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혹시 곰돌아버지님이 생각하시는 동시대성은 뭐예요? 이것도 제가 처음에 네. 고민이 많았다가 최근에 권력은 안무가의 그 스왈로우 킥킥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이제 그 작품에서 정의한 동시대성에 대한 3가지 조건을 듣고서 이거 맞구나. 이거겠구나 어쩌면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뭐였냐면 첫 번째 오리지널리티, 두 번째 공동의 선물, 세 번째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 요 3가지 조건이 있으면 동시대성으로 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처음 게 오리지널리티면은 그러니까 독창성을 말하는 그렇죠. 거겠죠? 그 두 번째가 뭐였다고요? 공동의 선물. 공동의 선물. 네. 뭔가 그 동시대를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비롯한 주제라는 뜻이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 그쵸. 또 이제 그게 고전이 되어야 되니까. 그렇죠. 나중에 고전이 돼야 되니까. 네. 오, 훌륭하네요. 사실 그 공연을 보면서 이제 저도 이제 컨템포러리 댄스 작품들을 많이 보지만 정작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더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그럼 혹시 이제 우리가 안 좋았던 작품의 뭔가 기억이나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나는 이런 작품은 좀 별로였다 이런 거? 사실 안 좋았던 작품을 사실 매년마다 혼자서 선정을 해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작품들의 공통점을 보면 단기 속성으로 완성하려고 하는? 그게 네. 느껴져요? 작품에서? 보여요. 이제 무용수들 간에 이제 같이 파트너링이라든지 페어 안무를 보면은 어긋나는 게 보이거든요. 완성도가 떨어진다. 네, 이거는 뭐 아무리 열심히 연습을 해도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 편차라는 게 분명 보는 입장에서는 눈에 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고 분명 나는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하는데 정작 공연을 보면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 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디테일에 얼만큼 들여다보고 맞춰 잡았냐 그런 게 이제 좋은 작품이냐 나쁜 작품이냐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왜 우리가 사실 현대무용 공연 가면 팜플렛 나눠주는 거 이제 저도 읽어보게 되는데 그 팜플렛에 나와 있는 내용이 더 어려울 때도 있어요. 맞아요. 뭔지 아시죠? 거의 논문을 써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무용수분이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자기도 이제 무용으로 이렇게 직업을 하고 있지만 프로그램북을 볼 때 무슨 내용인지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제가 그 공연을 보고 리뷰를 남겨놓으면 그 리뷰를 보고서 그제서야 이해할 때가 많다. 예, 그런 그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저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곤 하죠. 프로그램북을 만약에 할 거면은 뭐 최소한의 정보를 주더라도 어렵지 않게. 그쵸. 그러는 게 좋은데. 네. 근데 아까 안무가의 기획 의도와 내가 느낀 감상을 비교하는 재미가 있다 그러셨는데 그런 식으로 팜플렛에 나와 있는 기획 의도랑 내가 생각한 게 전혀 다를 때도 많아요? 네, 있어요.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결론이 안무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정반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안무가랑 저랑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이 난 게 두 가지 모두 답이 될 수 있다. 물론 의도는 내가 이렇게 했지만 결국엔 관객이 보고서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얻어가는 것도 결국엔 또 다른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돼서는 안 된다. 네, 그런 결론으로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열린 안무가님이시군요. 근데 사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진짜. 저는 작품이라는 게 다 하나하나 그냥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생각을 해서 완성이 돼서 안무가나 혹은 창작자의 손을 떠나는 순간 각자의 운명으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작품을 보고 내가 막
전혀 안무가의 기억이랑 다른 생각을 해도 충분히 유의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저도 하는 편입니다. 그럼 혹시 그 검돌 아버지님이 생각하실 때 현대무용은 사실 되게 비주류 장르잖아요. 아직도. 근데 약간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비주류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왜 비주류인지 좀 이해가 가세요? 네. 어떤 면에서 이해가 가시나요? 혹시 네. 제가 질문 하나 해드릴게요. 네. 혹시 현대미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대미술이요? 네. 아, 이게 그쵸. 저는 이제 음악도 좋아하다 보니까 현대음악, 뭐 현대미술, 현대무용을 좀 비교해보기도 하거든요. 물론 셋 다 어려워요. 셋 다 어렵고 그냥 현대라는 이름이 붙은 거는 현대 사람들한테 제일 어렵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현대미술은 모든 예술 분야에서 그래도 가장 그러니까 현대 예술 분야 안에서는 그나마 좀 소비가 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저는 매체의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게 뭐 유난히 현대미술이 좀 더 대중들한테 가까워서가 아니라 비슷하게 어려운데 미술은 미술관에 가서 내가 약간 사진 몇 방 찍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보고 쓱 지나가도 되고 그런 어떤 내가 맘대로 내 시간을 그래도 원하는 만큼 할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접근성이 낮은 것 같고 무용이나 음악처럼 공연은 강제 주입되는 거잖아요. 공연장에 갇혀서 그래서 저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현대미술이나 현대무용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엔 내가 작품을 보고서 어떤 생각이 지나갔고 어떤 생각에 이제 내가 매료됐는지 주목하는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그 시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대미술 같은 경우에는 미술관에서 봐서 보고 뭐 내가 좀 더 주목하고 싶은 작품은 찍어뒀다가 나중에 그쵸. 보고 이렇게 하지만 현대무용은 그 순간에 슉 지나가서 그 순간에만 존재하는 맞아요. 예술인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부지런해야 되는 그런 거가 좀 느껴지는 것 같고 맞아. 좀 더 적극적이어야 돼. 네. 그리고 이제 현대미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감상평이라든지 이 전시에 대한 정보가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답에 도달하기가 좀 더 쉬운데 현대무용은 아무래도 마이너한 데다가 이걸 내가 찾아보려면은 좀 만족스럽지 않은 답들만 채워져 있는 것 같고 자료가 많이 없죠. 그리고 네. 그러니까 내가 발품을 팔아도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좀 더 이제 소수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팔 게 별로 없다. 너무 자료가 없다. 이런 느낌인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맨날 생성형 인공지능에 검색을 해봐도 그냥 수박 겉핥기 같고 내가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확인해보고 심지어 아르코 기록원에 가서 영상을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다른 장르들에 비해서 수고스러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득 생각해보니까 이 과정도 내가 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하나의 여정일 수도 있겠다. 맞아요. 그 자체를 네. 또 즐기시는 거죠, 사실. 네, 사실 저는 그 부분에서 이제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나는 남들보다 지식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센 사람이구나. 그런 점도 발견하게 되고요. 제가 이 취미학개론 인터뷰를 여럿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뭔가 사람마다 어떤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다가가는 방식이 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소비를 하고 돈을 많이 쓰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즐기고 어떤 사람은 만들기도 하고 근데 또 이제 예를 들어 곰돌 아버지님 같이 학구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공부를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디깅하는 그 재미를 아는 네, 사람들은 맞아요. 그걸 또 매력이라고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더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곰돌 아버지님 예전에 잠깐 그런 얘기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원래 직업이 엔지니어신 거 맞죠? 네. 그 엔지니어적인 어떤 관점 같은 것도 있을까요? 무용 보실 때?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무용 잡지 편집을 맡으신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곰돌 아버지님은 글 쓴 걸 보면 기승전결이 보인다고 시간순으로 작품이 어떤 전개로 흘러가는지 이게 글에 묻어난다.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 이게 내가 문제 해결 능력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공대에서 공부를 할 때 교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공대의 최종 목적은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다. 열린 문제에서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문제로 향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조건들을 걸어서 내가 알고 있는 문제로 만든 다음에 이걸 해결하고 이제 그걸 다시 거꾸로 다시 원래대로 복귀를 하면서 하나의 새로운 결론으로 도달을 하는 그런 걸 연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무용을 보면서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네, 혼자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무용이 또 사실 거대한 질문이니까 항상 작품 하나하나가. 그렇죠. 그래서 곰돌 아버지님한테 잘 맞나 보네요. 그 질문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느낌으로 보니까. 이게 제가 그 국민현대무용단 김성용 예술감독님이 하신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게 딱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게 현대무용을 사람들이 스스로 해석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술 장르라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무런 설명 없이 배열된 것을 경험하는데 이게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다. 그쵸. 네. 근데 무용이라는 장르는 항상 이런 걸 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장르가 아니고 그러한 요소에서 우리는 현대무용을 계속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질문들을 던져주는 매체니까. 네. 그래도 현대무용이 어느 정도 이제 지속 가능하려면 대중과 좀 가까워질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당연하죠. 생각하세요? 사실 현대무용 공연을 보면서 네. 아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한 게 뭐였냐면 아이돌들이 컴백할 때 프로모션을 하잖아요. 네. 이걸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이돌들이 이제 어떤 앨범으로 컴백을 할 때 뭐 인스타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티저 사진이라든지 영상 이런 거만 공격적으로 퍼부으면서 소위 떡밥을 던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작품에 대한 정보도 좀 제공을 해주고 우리 작품은 이런 점에서 이제 볼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는 거죠. 약간 마케팅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쵸. 마케팅조차도 잘 안 돼 있죠. 많은 공연들이 사실. 사실 그거는 이제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 이제 계속 수정 보완이 이루어지는 그런 요인 때문에 그럴 거라고도 그냥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많이 오면 좋잖아요. 그쵸. 뭔가 조금 더 좀 소위 말해서 힙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현대 무용도. 맞아요. 마케팅에 있어서. 요새는 진짜 그 힙해지려고 다들 모든 예술 분야가 노력하거든요. 도서전 같은 데 가도 막 힙한 굿즈 팔려고 난리를 치고 클래식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힙 얘기하니까 네. 국립현대무용단에서 힙합이라는 제목으로 2차례 공연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때 나왔던 공연들 정말 힙한데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했던 그 시나브로 가슴의 메커니즘이랑 멜랑콜리 댄스 컴퍼니의 비보 요게 올해까지 이제 지역 투어를 돌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힙을 좀 한번 다시 만나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 공연 봤는데 그 메커니즘은 저도 진짜 손에 꼽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진짜 너무 잘 만들었죠. 근데 무용수 분 얘기 들어보면 이만큼 힘든 작품 없다고. 힘들어 보여요. 근데 약간 원래 무용수들이 힘들수록 재밌는 것 같아요. 관객은. 그거 약간 유구한 역사인 것 같아요. 그냥 모든 분야가 창작자나 뭐 이제 그 퍼포머가 힘들수록 관객은 너무 재밌어. 약간 변태 같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마케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네. 약간 이런 건 어때요? 저는 사실 교육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문화예술센터 은평이라는 데가 열렸잖아요. 네. 이제 개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가 그러니까 문화예술 교육을 하는 데인데 특히 무용을 중점으로 해서 열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진짜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 그러니까 이 거대한 질문 같은 그 공연을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거를 저는 좀 학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내가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열린 질문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연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공연을 복귀할 때 그런 의문을 항상 스스로 가져요. 내가 기억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거든요. 그게 너무 찰나의 예술이고 지나가 버린 예술이라서 뭐 같이 공연 본 사람이 있지 않는 이상 내 기억이 맞는지 확신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에서 오는 좀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뭐 영화를 예를 들면 영화는 내가 보고 나서 어떤 점이 좀 미적지근한데 하면 다시 가서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그거를 다시 경험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라든지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부담이 훨씬 덜하고. 맞아요. 근데 무용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회차는 정말 적은데 막상 다시 보려고 하면은 이제 뮤지컬보다 더 진입장벽이 높아 보이는 그런 심적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또 신기한 거는 그 공연을 같이 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때는 특히나 무용 같은 거는 뭐 서사가 없거나 이럴 때는 뭐 몇 개의 장면이 기억에 그냥 남을 때가 많잖아요. 막 모든 부분을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뭔가 강렬한 장면 혹은 뭐 강렬했던 무용수 이런 얘기할 때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좀 가끔 신기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느끼는 게 비슷하다는 게.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으세요? 그 국립무용단에서 네. 김설진 안무가랑 같이 작업했던 작품이 더룸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해요. 근데 공연이 끝나고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는데 모두 다 한 캐릭터만 지정해서 이제 이 사람한테서 이제 공감을 많이 느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사람 생각하는 거 다 똑같을 수도 있겠구나. 맞아. 분명 자잘한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획을 그었다라는 표현으로 한 사람을 지목하라면은 모두 공통일 수도 있겠구나. 그 무용수가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 스토리 내에서 가장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캐릭터였기도 했고 네, 물론 주인공이 아니어서 더 의외였긴 했어요. 그쵸. 그럴 때가 있죠. 그러니까 뭔가 감상이 너무 다양한 것도 신기하고, 감상이 비슷한 것도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런 감상 나누는 시간이 될 때마다 저도 그런 걸 느껴요. 이제 곰돌 아버지님이 기록을 계속 꾸준히 블로그랑 인스타그램에 남기고 계시잖아요. 네. 그걸로 이제 약간 무용계 유명인사가 되셨는데, 이 활동을 계속 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악 공연도 그랬고 연극 뮤지컬도 그랬고 전시도 그랬고 지금 무용 공연도 그렇듯이 약간 일기장처럼 제가 기록을 남겨놓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무용 장르로 와서는 좀 더 좀 집중적으로 이제 어떤 느낌이었는지 좀 상세하게 쓰느라고 좀 양이 많아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좋았어요. 요 한 줄로 남기기에는 뭔가 제가 너무 아쉬운 게 많았던 거예요. 그걸 또 이게 어디 가서 막 아무하거나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상대방이 모르니까 저 혼자 이제 막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얘기해주고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제가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보기 위해서 남기기도 했지만 남겨놓고 보니까 다른 분들이 공감하는 분들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일기처럼 쓰신다 그랬잖아요. 저도 공연 기록은 진짜 항상 꼭 남기거든요. 그거를 다만 나만 볼 수 있는 계정에 올릴 뿐이지. 근데 그걸 저도 올리는 게 약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약간 좀 배설욕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고 정리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꼭 어딘가에 남겨놓고 싶은 그런 욕구가 항상 생기고 그리고 일기장이라고 하셔서 말인데 이게 진짜 일기인 게 약간 저한테는 일기인 게
전 다른 일기는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런 공연 기록과 뭐 책 읽은 거 쓰기도 하고 드라마 본 거 쓰기도 하는데 그렇게 뭔가 콘텐츠들이 스쳐간 나의 그 이후의 모습 이런 게 다 기록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했고 그때 무엇이 바뀌었고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놓으면 그게 결국 내 일기장이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공연 기록을 넘어서.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무용 리뷰 쓸 때 내가 이 작품을 왜 골랐는지 먼저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제가 봐도 내가 이 작품을 왜 골랐는지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쓰는 걸 친한 형이 그걸 다 읽어보서 한 말이 이거를 그냥 인스타그램에만 남기지 마.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듯이 네이버 블로그에다가도 한번 남겨봐. 뭐 물론 다른 사람들이 너의 글을 더 많이 찾아보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옮김으로써 너가 나중에 찾기 더 편할 거라고.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걸 동시에 블로그에도 올리기 시작한 거죠. 이게 나중에 보니까 제가 어떤 작품을 보고서 이 팀에 아니면 이 작품과 관련된 또 다른 작품을 찾으려면은 또 저도 인스타그램에서는 찾기 맞아. 어려웠잖아요. 근데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이제 좀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검색 엔진이 존재하는 거니까. 그쵸. 그런 점에서 이제 저한테 또 이득이 꽤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쓰실 때, 아까 뭐 해석을 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쓰신다고 하셨는데, 작품을 평가할 때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어떤 거예요? 저는 요즘에는 이제 이 작품을 볼 때 이 안무가가 이 공간을 어떻게 채웠는지 그런 것도 보기도 하고요. 이 공간이 지니고 있는 장치라든지 특성을 얼마나 공격적으로 활용하는가 그것도 좀 생각해보는 편이에요. 공격적으로? 네. 이제 막말로 내가 대극장을 빌렸는데 정작 공연이 진행되는 스케일은 중극장보다 더 작으면 이제 공간이 죽는다는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걸 저쪽 가서 해도 되는데 굳이 여기 앞에까지 갖고 와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런 특성이 있는데 이걸 이 작품과 결합하면 어떤 시너지가 나올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엔 그게 성사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보는 입장에서 아쉬움이 생기는 거죠. 이제 많이 보니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볼수록 그쵸. 네. 근데 아까도 잠깐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저도 공연에 대해서 기록을 남길 때 가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공연의 본질은 순간에 집중하는 건데 내가 글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공연은 좀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약간 이제 계속 지나가니까 나 이 부분 기억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갑자기 그 순간에 집중이 잘 안 되고 저는 그런 경험이 좀 있거든요. 어떠세요? 그런 거는? 제가 어느 순간부터 무용 공연 보는 걸 재밌어 하고 또 이걸 어떻게든 더 많이 남겨보려고 하다 보니까 공연 볼 때 필기하면서 봐요. 지금 아예 필기를 하시는구나. 네, 물론 암흑 속에서 쓰니까 글씨는 정말 그니까요. 이게 그림인가 싶을 정도로 그냥 그렇게 쓰게 되는데 거기서도 이제 결국엔 제가 어떤 포인트가 인상적이었고 어떤 포인트를 좀 언급하고 싶은지 이거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공연을 보면서 필기를 해놓으면 돌아와서 이제 그거를 해독을 해서 자료를 만들고 그걸 토대로 이제 제 리뷰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해독을 한다는 게 너무 웃기네. 처음에는 그 해독 과정이 한 2시간 넘게 걸리니까 이 한 작품에 대한 리뷰 그냥 A4 용지 한 페이지를 쓰는데 4-5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저도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쵸. 무의식적으로 내가 해독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차라리 머릿속에 기억을 좀 더 오래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머릿속에 남는 것도 더 많고 해서 요즘에는 작품 하나 쓰는데 오래 걸려도 한 2시간? 예, 그 정도 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걸 계속 그냥 취미로 남기고 싶으세요? 아니면 뭔가 조금 더 장기적인 목표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뭐 지금 이렇게
본업을 가지고서 계속 작품을 보고 리뷰를 남기는 이 구조는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 사실 제가 해보고 싶은 건 무용 쪽 안무가님들이나 무용수분들이 작품을 만들다가 뭐 궁금하거나 좀 관련 정보를 좀 얻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생길 거잖아요. 그럴 때 좀 약간 답이나 좀 도움될 만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친한 안무가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별명으로 그렇게 붙였거든요. 곰 GPT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좀 막히는 지점이나 좀 관련된 다른 사례를 좀 찾아보고 싶을 때 물어보면은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주는 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어차피 내가 재밌어서 하고 있고 내가 계속 기록을 남겨서 하나의 데이터로 만들고 있으니까 그럼 이거를 그냥 편하게 쓸 수 있게끔 질문을 받는 역할을 해봐도 재밌겠다. 네,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곰 GPT. 정말 누르면 나오나 봐요. 이런 작품 있어? 이러면 이제 쭈루룩 GPT보다 더 훌륭할 것 같네요. GPT는 뭐 현대무용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뭔가 평론을 더 배워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아예 전문적으로? 무용 뭐 공부를 한다거나 무용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 작품을 쥐고 있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저 같은 경우에 그냥 마치 H&M처럼 바로 보고서 딱 한 페이지에 딱 정리해서 딱 하고 다음 것 들어가고 이런 게 제 성격이랑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평론 쪽을 좀 더 전문적으로 가느니 차라리 글쓰기 쪽을 좀 더 계속 고민해보고 어떤 포인트를 더 집중적으로 쓸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럼 혹시 그 현대무용 감상 이 취미를 시작하기 전과 후를 비교를 했을 때 곰돌 아버지한테 어떤 변화가 생긴 게 있나요? 사실 엔지니어들이나 뭐 공대를 공부한 사람들은 글을 잘 못 써요. 왜냐하면 수식으로 이렇게 증명하는 걸 연습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근데 처음엔 저도 이제 이걸 리뷰를 작성을 할 때 내가 봐도 너무 별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막 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막 300 몇 개를 보면서 이제 일일이 다 기록을 남겨보니까 이것도 글쓰기 연습이 되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회사에서 이제 자료를 만들 때도 남들 4시간 걸리는 거 저가 1시간 만에 끝내가지고 오고 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판단을 해야 가장 빠른지 이게 무의식적으로 연습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무용 공연을 보면서 이제 어떤 포인트를 기록으로 남길 것인가 막 고민하고 있는 그런 게 연습이 되면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판단이 빠르다? 그리고 이걸 이제 글로 옮기는 그런 변환 과정이 익숙하다? 이런 점에서 좀 도움이 큰 것 같아요. 글쓰기 능력이 늘었다. 네. 혹시 약간 현대 무용이라는 장르를 좋아하게 되면서 변한 점은 없어요? 이게 직업이 움직임을 보는 직업이거든요. 저도. 다만 이 움직임의 근원이 기계라는 차이점이 있지만 결국엔 이거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직업에서.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현대무용에서 무용수들의 움직임을 보고 설명을 하고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의견을 표하는 이런 연습을 이제 그런 데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된 것 같아요. 본업과 연결이 많이 되네요. 사실 원래 제가 취미를 고민했던 게 내가 밥벌이로 쓰는 이 스킬을 내 재미를 위해서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 고민했다가 찾은 게 현대무용이었거든요. 되게 근데 상상하기 힘든 쪽의 그 연결인 것 같긴 해요. 그렇지 않아요? 약간 엔지니어가 갑자기 내 본업을 어딘가에 쓰지 하다 갑자기 현대무용을 본다는 게 좀 언뜻 상상하기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처음에는 내가 재밌어서 시작했는데 연결고리가 조금 좀 보편적이지 않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친한 형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잠수함의 초음파 기술 관련한 전문가를 찾으려고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는 음향 전공한 사람을 찾으면 되겠더라. 음악이라든지 이런 미디어 관련해서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스킬을 여기에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겠냐 라고 물어봐서 접목을 시키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너가 지금 엔지니어로서 쓰고 있는 스킬을 무용 공연을 보면서 쓰는 게 보편적이진 않더라도 연결고리는 존재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 거를 듣고서 아 하고서 좀 깨닫은 게 있었죠. 그러니까요. 그 움직임을 둘 다 연구하는 일이라는 것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방식으로 보고 계신 거니까 그런 점에서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사실 이제 제 무용 공연 리뷰를 읽어보고 그러니까 재밌어 하시는 분들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그 글에 공학적 사고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공학적 사고라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문제 해결하는 네. 능력. 그게 또 현대예술이란 장르에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뮤지컬 같은 거랑 조금 잘 상상이 안 되는데 현대무용처럼 정말 그 열린 질문을 대하는 그런 장르다 보니까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취미가 곰돌 아버지님의 어떤 특징을 잘 드러내준다고 생각하세요? 저를 생각해보면 혼자 곰곰이 생각해보고 어떤 생각이 딱 하고 나는 그 과정을 좀 제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탁 하고 네, 등장하는 나오는?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뭔가 해결의 실마리 같은 건가요? 네. 그러니까 혼자 진지하게 고민하고 막 머리 싸매고 이러다가 만든 결과물 이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즘에 무용 공연 보고 리뷰를 작성하러 스터디 카페에서 혼자 구석에서 이러고 고민하거든요. 자료도 기존에 있었던 자료도 보고 제가 공연 보면서 필기한 것도 보고 하면서 이거 정리하는 그런 거를 즐기는 것 같고 또 이게 사실 엔지니어들은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창의력이나 뭐 연상 능력 그런 거를 키운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게임이 너무 젬병이라 그런 데서 어떻게 스킬을 얻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공연을 보고 혼자 고민하고 글 쓰고 이 과정에서 이제 그런 스킬을 습득하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여기 나왔던 분 중에 그분도 그 엔지니어 출신이고 네. 그분은 꽃을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도 꽃의 그 실용성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꽃을 좋아하는 사람 치고 그런 사람이 되게 드물거든요. 그냥 꽃 아름답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좋아하는데 자기는 꽃이 어떻게 인간에게 쓰일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엔지니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약간 오늘도 들으면서 엔지니어가 보는 현대무용 공연이라는 건 이런 느낌이구나 이러면서 지금 느끼고 있어요. 아, 그분 얘기 들으니까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대학교 시절에 가장 재밌어 했던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네. 그분이 이제 기계재료라는 과목을 수업을 하는 첫날 얘기를 하신 게 아직까지도 기억이 남거든요. 우리가 의자를 만들 때 의자 다리를 엄청 두껍게 만들면 되긴 한다. 그러면 절대 부서지지 않는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얇게 만드냐. 다 그게 실용적인 영역을 고민을 한 거다.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이게 의자가 버틴다. 그런 데이터를 산출을 해서 딱 정리한 내용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공학이라는 건 어쩌면 그런 실용성을 고민하는 학문일지도 모른다. 네. 그래서 그분도 그렇게 생각하신 거 아닌가. 근데 듣다 보니까 또 의문이 드는 게 사실 꽃도 이게 자연, 뭐 꽃 이런 것도 그렇고 사실 예술도 실용성과는 거리가 진짜 먼 분야들이잖아요. 어찌 보면 가장 대척점에 있는 분야인데 그 안에서 나름의 실용성을 찾고 있다는 것도 좀 웃긴 것 같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쁜데 뭔가 좀 리즈너블한 그게 있으면은
그게 더 기분상으로도 더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걸로 통해서 더 뿌듯함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이 공연의 당위성, 이 공연 왜 만들어져야 했을까를 이제 자기가 파고들어서 이걸 찾아냈을 때의 희열이 엔지니어적인 희열이 아닌가. 쓰임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거 예술가들이 고민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빠지기 쉬운 함정인 것 같아요. 예술가들은. 그냥 어떤 당위성을 크게 고민하지 않고 하는 게 사실 예술의 시작일 수도 있으니까. 그치만 관객 입장에서도 그렇고 모든 예술이 어느 정도는 당위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서 그런 걸 찾아주는 거를 지금 하고 계시지 않나. 경각심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지켜내고 있는 건 뭐예요? 이 취미를 하면서 제가 주말에 늦잠을 안 자더라고요. 오, 갓생을 산다. 네, 그러니까 보통 주말이면 늘어지고 싶잖아요. 그쵸. 근데 보통 주말에 공연이 3시, 4시 정도 하니까 맞아. 제가 주중에 만약에 공연을 받거나 뭔가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결국엔 오전 시간에 써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주말에 오전에 뭐 컴퓨터를 가지고 와서 작업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작업을 하다가 이제 공연장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토요일 날 공연을 봤다. 그러면 일요일 날 오전에 그걸 정리를 해서 뭐 길게는 월요일 화요일까지 뭔가 추가적으로 내가 생각해 본 게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리뷰를 완성해서 올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제 나름의 루틴이 막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방송에 공통 질문인 취미론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네. 곰돌 아버지님이 생각하는 취미란 무엇인가요? 저는 취미를 주식 투자라고 생각해요. 아, 정말. 네, 지식에 대한 투자. 너무 엔지니어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제 제 만족을 위해서 이것저것 시도를 해본 것들 중에 가장 최적화된 게 무용이었기 때문에 지금 무용공연을 보고 글을 쓰는 이 활동을 이어가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중독적이더라고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도파민을 많이 느끼는 건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쵸. 실용적이어야죠, 이것도. 네, 결국에 이제 남 좋은 만큼 나도 좋아야 된다. 그래서 지식 투자? 네. 지식 투자가, 그러니까 내가 지식을 쌓는다는 거죠. 이 취미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표현을 한 게 제가 취미 생활을 주식을 하듯이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인 것 같아서. 주식을 하듯이? 네. 그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이제 전시를 보러 다니는 걸 즐길 때 어떤 갤러리 대표님이 하신 얘기가 어떤 작품을 구매하는 건 이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게 일종의 투자고 이 아티스트가 그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걸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발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다. 그쵸. 네. 근데 제가 무용 작품을 보러 다니고 이걸 또 이제 하나의 글로 만드는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투자의 개념과 비슷하다고 봤고 결국엔 이 작품들을 보면서 제가 미처 몰랐던 지식을 쌓아가는 그런 과정인 것처럼 보여서 예, 지식 투자라고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곰돌 아버지님 모든 사람이 취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질문이 반려동물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비슷하게 느끼거든요. 물론 스누피나 그로미처럼 진짜 똑똑하고 귀여운 애들이 있으면 좋긴 한데 현실은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그만큼 수반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책임져야 될 것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내 취미를 한다고 했을 때 그거에 따라서 계속 빌드업을 할 수 있는 노력이 기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노력이 필요하죠. 취미도 사실. 그러니까 남들 보기 그럴싸한 결과만을 생각하고서 취미를 가진다? 그건 아마 고통의 연속이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취미생활이라는 게 서로의 약속을 지켜가면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흥미를 유지하면서 나를 잊지 않도록 하는 그리고 이 안에서 내가 의미 있는 존재로 남아있어야 되는 그런 점을 계속 고민해야 되는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보통은 좀 가볍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취미에 대해서. 재미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그냥 재밌자고 하는 건데 뭐 그 이상이 더 필요할까? 뭐 이런 말도 있었고 근데 저도 사실 한편으로는 뭐 그런 마인드도 좋지만 생각보다 저 이렇게 성향마다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저도 하나를 파면 좀 깊게 파는 성향이라서 그 어떤 것에 좀 깊이 있는 뭔가 취향이나 취미를 갖고 싶으면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근데 사람들이 흔히 좀 간과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걸 간과한 채로 취미만 갖고 싶어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취미의 개념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중요한 얘기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곰돌아버지님이 생각하시는 취미의 효능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작년에 허성희 안무가님이 저한테 이 취미 활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물어보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이제 제가 본업에서 경험했던 걸 저의 재미를 위해서 활용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저런 실험을 해보는 거다. 이제 글을 쓸 때도 어떨 때는 이제 전체적인 공연의 맥락에 대해서 서서히 액자 구조처럼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일렬로 나열해서 이때는 어땠고 이때는 어땠고 이때는 어땠다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실험들을 거듭하는 이제 제 나름의 연구실이 되겠죠. 이게 친한 안무가님이 자신의 작품에서 설명을 했던 내용에서 차용을 하자면 미켈란젤로가 이런 명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소한 것들이 완벽을 만들며 완벽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연 보고 나서 그냥 평소에 뭐 일을 하거나 어디 버스를 타고 다니거나 운전하거나 그럴 때 이제 문득 생각이 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 모아서 이제 나중에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 때 활용하는 그런 과정에서 효능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오늘 듣다 보니까 진짜 많은 안무가들의 인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GPT 같네요, 정말.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좋은 이야기들을 모아놨다가 한 적합하다고 생각할 때 이제 꺼내게 되더라고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질문은 이제 여기까지인데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실까요? 오늘 뭐 소감 얘기하셔도 되고. 사실 이 제안을 받았을 때 네. 제가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라고 고민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적나라하게 뭐 디스를 곁들여가면서 해야 되나? 근데 결국에는 그런 걸 다 걷어내고 정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좋은 얘기만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안 좋은 얘기는 이제 끝나고 좀 해주시죠. 이건 오프라 레코드로 남겨놓겠습니다.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취미학개론은 팟빵, 애플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스포티파이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로도 발행 중이니 프로필 링크로 구독 신청해주세요.